75세 할아버지가 손녀를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인종차별 사건. 그리고 전직 특수부대 출신 할아버지의 완벽한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5명에게 둘러싸인 19세 손녀, 그 순간 할아버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손녀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진짜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 인천공항에서 미국 보스턴 로건 공항까지는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19세 박수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 동부 해안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하버드 대학교 국제학과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분명 영광이었지만 처음 밟는 미국 땅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연의 할아버지 박영철은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UDT 출신으로 군 복무 시절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그는 손녀의 미국 유학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명문 대학이라 해도 낯선 땅에서 어린 손녀가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출국 전날 밤 수연은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눈에는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죠. 그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할아버지에게 연락해라.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수연은 자신의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제시카라는 이름의 미국 학생이었죠. 제시카는 수연을 보자마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아시안이네. 요즘 이 학교에 아시안들이 너무 많아. 제시카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코리아? 북한이야, 남한이야? 제시카의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남한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 어쨌든 룸메이트니까 서로 방해하지 말자. 제시카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침대로 가서 이어폰을 끼고 누워버렸습니다. 수연은 혼자 짐을 정리하며 이미 외로움을 느꼈죠. 첫 수업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수연아,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행동해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눈에 띄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백인이었고 아시아계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수연처럼 교환학생은 더욱 드물었죠. 야, 너 어디서 왔어?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돌아보니 윌리엄이라는 이름표를 단 백인 남학생이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김치 냄새 나는 곳?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 주변 학생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한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쨌든 아시안이잖아. 수업이 시작되자 윌리엄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가 걱정되었죠.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이 혼자 앉아 있자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의미 있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느 여학생은 친구와 속삭이며 말했어요. 쟤 한국인 맞지? 성형수술로 유명한 나라. 수연은 도시락을 절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죠.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수연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영철은 손녀의 변화를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윌리엄을 중심으로 한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수연이 로커를 열었을 때 안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로 돌아가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죠. 수연은 재빨리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미묘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토론 수업에서 수연이 발언을 하려고 손을 들면 교수는 마치 보지 못한 듯 다른 학생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수연에게 기회가 돌아오면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은 수연의 발음을 흉내내며 킬킬거렸죠. 선생님, 저는 생각합니다. 수연이 말하면 뒤에서 누군가 전은은으라며 따라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연이 도시락을 꺼내면 주변 학생들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한 번은 윌리엄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뭔 냄새야?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수연이 가져온 김치찌개 도시락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이었는데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뚜껑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은 더 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윌리엄의 여자친구인 브리트니가 친구들과 함께 말했어요. 쟤 진짜 이상해. 맨날 혼자 다니고 우리랑 어울리려고도 안 해. 아시안들이 원래 그래.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배타적이야. 그러면서 미국 와서 공부는 잘한다고 뽐내고. 수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군인 출신인 할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잘 지냈어요. 수연아, 요즘 목소리에 힘이 없구나. 혹시 공부가 너무 힘드니?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손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실 수도 있었거든요. 수연아, 할아버지가 늘 말했지.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네, 기억해요. 그래, 우리 수연이는 강한 아이니까 잘 해낼 거야. 통화를 끝내고 수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게도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아, 밥은 잘 챙겨 먹니? 김치는 떨어지지 않았고, 네, 할머니가 보내주신 김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 잘했다.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울음을 참았어요. 가족들을 걱정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야, 아시안, 넌 왜 맨날 도서관에만 박혀 있어?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만 하면 뭐해? 친구도 못 사귀고. 저는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넌 우리와 다르잖아.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들어 윌리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은 학생이에요. 같은 학생. 넌 여기 있을 자격도 없으면서. 윌리엄은 그렇게 말하고 수연의 책을 바닥에 밀어뜨렸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수연은 무릎을 꿇고 책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까? 세 번째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대놓고 하지 않고 교수나 다른 어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수연을 괴롭혔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갈 때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수업 시간에 수연이 답변을 하면 작은 소리로 쯧쯧하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어요. 또한 수연이 앉던 자리 근처에 일부러 앉아서 계속 쳐다보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느 테이블에 앉든 윌리엄 무리가 근처에 와서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요즘 이 학교 냄새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아시안 음식 냄새 아니야? 수연은 도시락을 다 먹지도 못하고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점점 식욕도 없어지고 체중도 줄어들었어요. 그런 어느 날 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것이죠. 작은 녹음기를 구입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며 괴롭힘 상황들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만약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아, 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의 중요성이다. 말로만 하면 아무도 믿지 않지만 증거가 있으면 진실이 드러난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군 복무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들었던 말이 이제 와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간 녹음을 하면서 수연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괴롭힘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고 있었고, 때로는 협박성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어느 날 윌리엄이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나라면 진작 포기하고 짐 쌌을 텐데. 저는 괜찮아요. 괜찮기는. 넌 여기 맞지 않아.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걸. 그런 대화들이 모두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수연은 매일 밤 기숙사에서 그 녹음들을 다시 들으며 정리했어요.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수연의 로커가 망가져 있었어요. 자물쇠가 부러져 있었고 안에 있던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수연이 관리 직원에게 신고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사고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누가 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연아,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은데 밥 잘 챙겨 먹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니? 할아버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공부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 우리 수연이 워낙 똑똑하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네, 할아버지. 통화를 끝내고 수연은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혼자 견뎌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 밤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철은 손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던 그는 수연의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체중 감소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수연이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얼굴도 야위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생회에 연락을 취했어요. 또한 미국에 사는 옛군 동료들에게도 안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손녀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편 수연은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네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서 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기숙사에서 플로어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연은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기숙사 사감이 모든 학생들의 참석을 의무화했어요. 파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맥주병을 들고 있었죠. 야, 수연. 너도 맥주 한 잔 해. 저는 술을 안 마셔요. 뭐야, 한국인들은 술도 못 마셔. 김치만 먹고 살아?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더욱 거세게 압박했어요. 아니면 너희 나라 전통술이라도 있어? 소주? 막걸리? 저는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아요. 하지만 윌리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수연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한 잔만 마셔봐. 미국 온 김에 미국 문화도 체험해야지. 수연이 계속 거절하자 윌리엄의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브래드, 타일러, 제이슨 모두 평소에 수연을 괴롭혔던 학생들이었어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그러게. 너무 까칠한 거 아냐? 수연은 점점 포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자신들의 대화에 빠져 있었고 아무도 이쪽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말 안 마실 거야? 윌리엄이 맥주병을 수연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시기 싫다고 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가르쳐준 호신술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수연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라.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기회가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최우선이다. 수연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브래드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퇴로를 막아버렸어요. 어디 가려고? 아직 파티는 시작도 안 됐는데. 저는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려고요.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벌써 피곤해? 정말 재미없는 애네. 윌리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냥 한 잔만 마셔. 그러면 보내줄게. 놓아주세요. 수연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윌리엄의 힘이 더 셌습니다. 이때 수연의 가방에서 녹음기가 보였어요. 이게 뭐야? 타일러가 수연의 가방을 뒤지더니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야, 인연이 우리 대화 녹음하고 있었어. 윌리엄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진짜 분노가 올라왔어요. 너 지금까지 우리 몰래 녹음했다는 거야? 저는 수연이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윌리엄이 녹음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너 이런 식으로 우리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우리를 고발하려고, 인종차별이라고 고소하려고.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낀 수연은 재빨리 가방을 챙기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4명의 남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야, 어디 가려고 해?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윌리엄이 수연을 벽 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파티에 빠져 있어서 이쪽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들어봐, 아시안.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애들이 아니야. 그냥 장난친 거였다고. 하지만 넌 우리를 범죄자 만들려고 했잖아.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말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어? 그때 윌리엄이 수연의 휴대폰까지 빼앗았습니다. 이것도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 수연은 이제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아,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라. 일단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연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파티 음악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몇몇 학생들이 이쪽을 돌아봤어요. 야, 조용히 해. 윌리엄이 수연의 입을 막으려 하는 순간 수연은 할아버지에게 배운 호신술을 사용했습니다. 팔꿈치로 윌리엄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아! 윌리엄이 잠깐 비틀거리는 사이 수연은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가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에서 윌리엄과 친구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어디 가?
수연은 계단으로 방향을 바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다행히 1층 로비에는 사감 선생님이 계셨어요. 수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선생님, 저는 그냥.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윌리엄과 친구들도 계단을 내려왔어요. 아, 수연. 왜 갑자기 뛰쳐나갔어? 우리가 뭐 잘못했나? 윌리엄은 사감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친구처럼 연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람 쐬러 나왔어요. 수연은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할아버지를 너무 걱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거든요. 한국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손녀의 마지막 전화 이후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수연에게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우리 수연이가 걱정돼. 할머니에게 말하며 영철은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내가 군에서 30년을 복무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확실해. 수연이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 그날 밤부터 영철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켜고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혹시 수연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은 예전 군 동료였던 김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상사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상사님, 오랜만입니다. 오, 영철이. 어쩐 일로 연락했나?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러네. 우리 손녀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말이야. 하버드라고? 대단한 손녀를 두셨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영철은 자신의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상사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어요. 제가 보스턴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고맙네, 상사. 한편 하버드에서는 수연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파티 사건 이후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윌리엄은 수연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너 조심하라는 경고 같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수연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윌리엄이 다가왔습니다. 야, 수연. 저번 일은 잊었지?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책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해? 예의가 없네.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그래. 열심히 해봐. 어차피 너 같은 애는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 말에 담긴 위협적인 뉘앙스를 수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 수연의 상황을 모르는 채 영철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로부터 첫 번째 정보를 받았어요. 영철이 하버드 한국학생회에 연락해 봤는데 수연 양에 대한 특별한 문제 신고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혹시 다른 경로로는?
지금 보스턴에 있는 우리 전우 박 중사가 직접 하버드 근처를 한번 둘러보겠다고 하네요. 정말 고맙네. 박 중사는 현재 보스턴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버드 대학교 근처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박 중사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버드 근처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선배 학생을 만났는데 최근 수연 양이 식당에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네요. 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 학생 말로는 수연 양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일 직접 수연 양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상황을 파악해보죠. 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상사, 나도 미국으로 가야겠어. 대령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보시죠. 아니야.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수연이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날 밤 영철은 할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는 미국에 가야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연이가 뭐라고 했는데? 수연이는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그게 더 문제야. 평소 수연이 성격상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기는 성격이잖아. 할머니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수연과의 통화에서 느낀 이상한 분위기를 그녀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예전 전우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 일단 보스턴으로 가서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보겠어. 75세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 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다음 날 영철은 즉시 여권을 확인하고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전우들에게 자신의 방미 계획을 알렸어요. 대령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그래.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철은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다짐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어떻든 손녀를 지키는 것이 할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수연은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윌리엄이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캠퍼스 뒤쪽 공터로 나와.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 수연은 그 문자를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7시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캠퍼스 뒤쪽 공터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지만 정작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께 연락드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터에 도착하자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 4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래드, 타일러, 제이슨, 그리고 새로운 얼굴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오, 시간은 잘 지키네. 윌리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연을 둘러싸며 서 있었어요.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단해.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지고 있어. 제가 언제? 저번에 녹음기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대화 녹음한 거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에 대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있다면서.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학생 상담실에서 너 보았다고 우리 친구가 그러던데? 사실 수연은 어제 학생 상담실 앞을 지나가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섰거든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네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걸 원하지 않아. 윌리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편에 브래드가 서 있어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겠어. 너 한국으로 돌아가. 뭐라고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신경 안 쓸게. 저는 정당하게 선발된 교환학생이에요. 왜 제가 떠나야 하죠? 왜냐고. 여기는 우리 땅이고 우리 학교니까. 타일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계속 버틴다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여기서 견디기 힘들어질 거야.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어. 윌리엄의 말에 다른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수연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바로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받지 마. 브래드가 수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전화예요. 받아야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수연은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윌리엄이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야, 우리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전화는 나중에 받아. 놓아주세요. 수연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이슨이 수연의 어깨를 붙잡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한국 여자들은 얌전하다던데 넌 좀 반항적이네. 하지만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지. 상황이 정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수연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호신술을 써야 할 때였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저를 놓아주세요. 뭐? 경고라고? 하하. 윌리엄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렸습니다. 수연아,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는 법이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라. 하지만 내 존엄이 위협받을 때는 주저하지 마라.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비틀었어요. 할아버지께 수백 번 배운 그 동작이었습니다. 아! 제이슨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윌리엄이 당황하며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발차기로 윌리엄의 다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윌리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브래드와 타일러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수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돌개차기로 브래드를 밀어내고 팔꿈치 타격으로 타일러를 제압했습니다. 인연이 무술을 할 줄 아네. 다 같이 달려들어.
하지만 수연은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가르쳐준 GPS 위치 전송이었어요. 도망치지 마. 윌리엄이 다시 일어나 수연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인형들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할아버지 박영철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3명의 남성들이 더 있었어요. 할아버지.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철의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연 앞에 서서 그녀를 보호했어요. 당신들이 내 손녀를 괴롭힌 애들이군. 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가 누구야? 윌리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박영철, 대한민국 해군 UDT 출신이다. 그리고 이 아이의 할아버지다. 영철의 동료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진수 전 해병대 수색대, 김상철 전 육군 특전사, 이동훈 전 공군 CCT. 윌리엄과 친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이죠.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수연아, 네가 힘들어하는 걸 할아버지가 모를 리 있겠니? 영철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일행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 손녀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저희가 약속 못하겠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박진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체격과 분위기에 윌리엄들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윌리엄이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수연 양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연달아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드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제 괜찮다, 수연아.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영철은 손녀를 다독이며 윌리엄 일행에게 마지막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손녀를 괴롭히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들은 겁에 질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바보가 아니란다. 네가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모르겠니? 그날 밤 수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밤이 늦어서야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수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수연아.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난 몇 주간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철은 수연과 함께 하버드 캠퍼스를 둘러봤습니다. 손녀가 다니는 학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가 제가 수업 듣는 곳이에요. 그래, 정말 큰 학교구나. 우리 수연이가 이런 곳에서 공부하다니. 영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손녀가 이곳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윌리엄과 그의 친구들이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철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그들은 다가오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저 애들이. 알겠다, 수연아.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영철은 윌리엄 일행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급히 자리를 떠났죠. 박수현이 오랜 시간 받아온 고통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 커뮤니티에는 수연이 그동안 녹음하고 찍어온 영상과 오디오 자료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윌리엄과 친구들의 인종차별, 모욕, 신체적 괴롭힘, 그리고 외진 별장에서 있었던 위협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이 자료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본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교내 게시판과 지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손녀를 구하기 위해 미국까지 왔다니 그 용기에 감동한다. 왜 이런 괴롭힘을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학교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생활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였고 윌리엄과 그의 무리는 즉시 임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인종차별과 괴롭힘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까지 초빙하여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조직적으로 사건이 은폐될 조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와 학생들의 증언이 모여 있었기에 진실은 막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 경찰과 국가기관까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수현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같은 고통을 겪은 아시아계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증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싸움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윌리엄이 수연을 찾아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변명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수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양성 관련 정기 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그 다름이 절대로 틀림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캠퍼스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박수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또박또박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 역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박영철은 멀리서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모두가 크고 작은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하버드 대학교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내와 지역사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박수연은 더 이상 조용하고 위축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또래 학생들을 이끌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학생 대표로 성장하였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계기로 전교생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수연은 대표 연설자로 선발되어 강당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고립,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여준 용기, 그 과정을 조용히 풀어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곁에 가족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강당을 울렸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후 수연은 학생인권위원회에서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고 학교는 다문화 학생 보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자신처럼 외로운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담실을 찾을 때면 수연은 항상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라는 그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손녀의 성장을 지켜봤고 학교에서 명예 특별 강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위험이 와도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라고 말해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연은 학교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인권 프로그램을 이끄는 주체가 되었고 태권도 강사로서도 후배들에게 용기와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진실과 증거 그리고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수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에겐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두려움에 움츠리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곁에 있는 누군가의 지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손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 수연은 졸업 뒤에도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일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남겨진 그의 흔적은 더 많은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박수현과 박영철 할아버지처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지키고 이겨낸 가족의 힘 그리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